사법부의 오명을 지우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 삼권 분립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김칫국을 제가 어젯밤에 계속 마셨습니다. 네. 어젯밤에 혼자 누워가지고 주무 여기 김칫국 추가요 말.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김칫국. 일단 그래도 다뤄봐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 선택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재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하는 관측 잘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기 싫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파기환송이 맞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예. 이 서초동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저도 좀 이해를 하고요. 네. 이게 너무나 빠른 기간 내에 지금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빠른 기간 내에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거는 판결문이 간단하다는 거죠. 판결문이 가장 간단한 거는 사실 상고 기각 한 줄이 가장 간단합니다. 네. 그 다음 간단한 게 파기환송이에요. 사실 파기환송도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라고 하는 거니까 판결문을 딱히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파기 재판이 이제 판결문을 좀 길게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양형까지 가면 길게 쓰는 건데, 이 서초동 분위기가 지금 요런 그 법리로 하면 무조건 유죄다. 그렇죠. 무조건 유죄인데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대법원이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대선 앞두고 갑자기 뭐 큰 예. 결정 내릴 수 있겠느냐. 예, 이건 용기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죠. 그냥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이게 어떠한 국민을 갖다 놓던 모든 법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리를 이재명 한 사람에 맞춰서 바꿀 것이냐. 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또 올라왔을 때 이재명 때만 특수했고 다시 다 유죄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요거는 약간 대법관 분들이 뭐 이미 다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오늘 발표만 남았겠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의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늘 무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그냥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우려도 좀 있고요. 그럼요. 예. 누구 만났냐 안 만났냐, 갔냐 안 갔냐, 먹었냐 안 먹었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나는 안 받았다 라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의견이다. 의견의 예. 표명이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협박당했다, 난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게 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공문을 받았는데 공포심을 느꼈다. 전혀 비상식적인 그 의견을 방송에서 공포를 한다는 게 허위사실이 아니라 다 의견의 표명이었고 그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TV 방송 토론회,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250개의 토론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일단 법 쪽에서는요, 그 파기 재판은 가능성이 뭐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반응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재판을 선택을 한다면 데드라인을 다음 주 5월 8일, 5월 9일 정도로 사실 봤던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5월 11일 뭐 이때 그 전에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관측을 했는데 이것도 비교적 상당히 빨리 좀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었는데 그런데 5월 1일 그것보다 네. 더 빨리 일주일도 아니죠. 8일 정도가 더 빨리 잡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판사 출신 정관들도 좀 놀랐어요. 네. 예. 5월 1일과 5월 10일 사이에 그 정치적인 이벤트 날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5월 4일 공직자 사퇴 기한인데, 그렇죠. 예. 사실은 원래 5월 10일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해왔던 게 5월 10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에요. 5월 10일, 11일이 11일 오후 6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로 지정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하나가 민주당에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러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준 거 아니냐 해석이 있고, 희망회로라고 누군가는 희망이죠. 말하는데 예. 그리고 또 5월 그 4일에 김동연이 사퇴를 하기 전에 이 선고를 내려야지, 만약에 법조계의 다수 예측처럼 5월 8일이나 5월 9일 혹은 그 이후에 하면 김동연 지사는 아예 그 사퇴를 못했기 때문에 후보조차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왜 5월 1일이냐, 2일도 아니고
5월 4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사퇴를 냈을 때 이게 그 일요일이라서 수리가 되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목요일날 선고를 내리고 금요일날 사표 내라라고 한 거 아니냐까지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희망회로의 김칫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거는 5월 1일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네. 예, 뭐 특이하긴 합니다. 특이하긴 하고 제가 그래요. 저희도 이 사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고 1심 그 유죄 나올 때 저희가 생중계는 이 조합으로 이 조합으로 하면서 막 이러면서 네. 집행유예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또 3심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뭐 희망회로다 또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워낙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네. 지금 몇 번 한두 번도 아니죠. 지금 3-4번 정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걸었었는데 사법부가 편향적인 판단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심지어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도 그래봤자 답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 이런 희망을 식으로 그만둔 대로 말씀하시는데. 낙담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도 특이해요. 보통 11시 아니면 4시 이렇게 하는데 3시에 이제 선고하는 경우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3시 하는 게 도대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기존과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고 기간은 11시에 보통 합니다. 너무 짧게 끝나니까 상고 기각 때리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딱 좋은데 3시라는 게 뭘까? 그럼 파기 재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파기 재판 하기에는 지난주에 2번 정도 두 번만 심리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형량까지 정하기에 너무 짧은 심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기 재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파기 환상,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시라는 의미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좀 더 이제 시그널을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담아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뭐 이재명이고 뭐 누구고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 396조에 의하면 396조가 파기 자판입니다. 한번 네.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고 법원은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가 있다. 딱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그럼 뭐냐?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증거를 했을 때, 그 증거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해 네. 라고 했을 때 파기 자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은 뭐 기타 등등 뭐 그 길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대법관이 이제 13명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은 파기 자판을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만 건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다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거 맞는 거고 한두 줄 써가지고 다시 재판에 결론만 내려주고 돌려보낸 건데 이 법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이 이미 30개월을 했죠. 그리고 범행 시간, 범행 장소, 행위의 태양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긴 해요. 선례가 없을 뿐이지 있는 사건이긴 하고 제가 아까 대법원이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 말을 하는데 자존심. 네, 지금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 그 어떠한 조직이든 그래요. 어떠한 조직이든 위에서 뭐 사장 부장이 뭐 그러면 신입사원들이 패기 있게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검찰들도 영화관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가 이거 뭐 덮어 이러면 신입 검사가 왜 덮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법원도 전국 법관회의라는 것도 있고 법원 내에 인트라넷도 있습니다. 물론 판사님들은 다 각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일련의 사항들 때문에 사법부가 특히 지난번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무죄 줬던 그 방송 토론회에서 뭐 당황하면 그럴 수 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자체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오명을 지우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 3권 분립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김칫국을 제가 어젯밤에 계속 마셨습니다. 네. 어젯밤에 혼자 누워가지고 주모 여기 김칫국 추가요. 막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김칫국. 근데 이게 예. 파기 자판도 이게 예. 100만 원이 넘어야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 언더 예를 들면 80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최악의 수예요. 사실 그 시나리오도 좀 돌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최악의 수고 이래 되면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한다면 100만
100만 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우리 이게 이준우 대변인이 안 좋은 얘기 하실 때는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럭키가입니다. 네네. 어쨌든 파기 한다면 100만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파기 환송을 한다면 파기 환송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에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5월 1일 날 선거는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네. 이재명의 사건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끄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나 피고인이 시간을 끄는 방식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기록 복사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고 나서 의견서를 내고 이게 한 일주일 걸려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재명 재판부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기록 복사하고 의견서를 낸 게 4월 28일에 의견서를 냈어요. 그 의견서를 뭐 한두 장 낸 게 아니라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변호사가. 그럼 그거를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월 28일에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그냥 4월 29일에 선고기일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굉장히 일찍이 결론을 잡은 겁니다. 심리를 네. 2번을 했지만 어떠한 의견서가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건 일찍이 결론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서울고등법원도 그 소송 기록을 굉장히 다음날 바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검찰도 만에. 상고해서 바로 보냈고 네. 이게 모든 법조인의 시각이 뭐냐면 이건 잘못됐지. 이거 법리로 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건데 대법관들도 아마 양심이 있고 마음의 한켠에 정의가 있다면 저와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대법관님들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강대규라는 이름이 소송 서류에 올라갈 경우에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런 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강대규 변호사가 김칫국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이제 희망회로를 좀 없애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네, 네. 괜히 또 막 방송에 니네가 맞습니다. 주장한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법대로 하겠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그 동안의 패턴을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재판을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그간 불안할 때는 반응이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렇지 않은데 이걸 두고 정보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미. 네. 그런 반응도. 그 불안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뭐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면서 뭐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네. 뭐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애완견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법대로 하겠죠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 판결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취하고 있는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의 연장선상이에요. 본인은 약간 나름 채통과 체면을 지키겠다. 뭐 우클릭을 하면서 가겠다. 그러한 의미로 그냥 간단히 일축한 것 같고요. 그 이재명이 뭐 소식통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박지원 그 의원이 네.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3주 전에 네, 정확한 정통한 소식통을 받았다. 자, 모든 양측 정치 양당 측에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예측 예견을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괜찮은데 내가 법원으로부터 소식통을 받았다. 이거 지금 서울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어요. 이 고발을 해서 이거를 추적을 하다 보면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다 보면 박지원 의원이 받은 소식통이 누구냐? 그리고 소식통이 법원의 대법관 회의에 관련자냐? 이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근데 아님 말고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님 말고 하면 되는 건데 그 어쨌든 이게 그 본인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뭔가 의견을 밝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논리를 들러서 의견을 밝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내가 소스를 받았다, 소식통을 받았다, 내가 저명한 누구를 안다 이러한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재명은 아마 법대로 하겠죠라고 일축을 했지만 지금 마음속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쫄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무도 모른다. 알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래요. 양당의 반응 뭐 볼게요. 일단 민주당은 12대0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이분 이제 판사 출신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GS 지지 아니에요? 이분 김승원 의원이 그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이 직권 파기돼 1심 판결문은 없다. 그러면 2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선고일이 빠르다고 하는 거는 12대0이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파기 자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률자문위원장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파기 재판을 한 적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던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파기 재판도 형사 재판에서 해왔던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 김승원 이분이 말한 게 1심은 파기됐기 때문에 예. 1심 법원 판결은 없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제 396조에 있는 파기 재판의 조항이 완전 배치되는 것이죠. 그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 상고심을 판단할 때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1심에 있는 증거를 다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맞지 않는 주장인 거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뭐 방송이나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뭐 상고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만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혹여나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생중계 허용 관련된 부분인데 생중계를 갑자기 허용한다고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재판하는 거 선고하는 거 생중계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생중계했을 때 어떤 결론이 있었나 이거 변호사님이 정리를 한번 저한테 하셔갖고 네. 보내주셨는데 예. 그 얘기 한 번만 좀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TV 생중계예요. TV. 생중계가 유튜브 생중계가 아니라 예. TV 생중계인 게 지금 이제 생중계 뭐 많이 했잖아라고 예. 국민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유튜브 생중계는 좀 했습니다. 대법원이. 근데 TV 생중계를 해왔던 거는 뭔가 결론이 파기에서 환송할 때 TV 생중계를 다 했어요. 바뀌는 거.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상고 기각을 하려면 그냥 한 줄 읽거든요. 이 사건 네. 상고를 기각한다. 한 줄 읽는데 그거 한 줄을 위해서 온갖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비용 낭비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 이재용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낼 때 TV 생중계를 했고요.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사상속법에서 혼외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판결을 뒤집을 때도 그 기간에 그동안의 법리를 뒤집을 때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고 또 이렇게 희망을 채워주시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TV 생중계가 그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발표할 때 TV 생중계를 같이 발표한 게 아니라 예. 4월 29일 선고기를 발표하고 온갖 문의가 너무 전화가 폭주하니까 예.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왜 선고기일 지정했냐 폭주하니까 대법원에서 야 TV 생중계 한다 그래. 그 보낸 게 이게 힌트를 준 거죠.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변호사님도 뭐 재판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법원 가면요 보통 기각할 때는 기각한다 요 한마디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네. 보통 끝내는데 뭐 할 말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기각을 하더라도 뭐 헌법 84조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설사된다고 해도 앞으로 뭐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수사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중계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린 결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변호사님 이제 희망을 좀 채워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제 제 찬물 끼얹는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이제 언론사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론사 이제 취재편인가 대법원도요 언론 프렌들리하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과 프렌들리하게 하는 걸 다 어느 조직이든 원해요. 공공기관들은. 네. 그래서 취재 편의차 생중계를 허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많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지난번에 이재용이라든가 혼외자 이런 것들은 처음 발표할 때부터 생중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원래 기일을 잡고 나서 문의가 들어오니까 추가로 생중계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기자단에서 그랬어요. 법조 기자단에서 좀 찍게 해달라고. 그렇죠. 화면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화면이 좀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추가적인 부탁을 받아서 네. 언론 프렌들리한 이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강변이 했던 희망 섞인 바람에 조금 제가 찬물을 살짝 한 스푼 얹어 드립니다. 댓글 보니까 이 집 김치국 잘하네 말씀. 정말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강대규 변호사가 김치국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김치국 계속 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하도 많이 노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늘 생중계에서 네.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실 이재명 아. 후보에게는 호재죠. 이재명 후보에겐 호재인데 아마 예. 국민의힘 내부나 또 예. 우리 보수 지지층이나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선은 그냥 가는 길을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상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1심 선고 때 그때 그 뭔가 열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이 정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는데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재판을 너무 빨리 한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재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 이래서 대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이러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치, 이러려고 만든 거였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이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런 거랑 똑같은.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는 오빠 거야?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어. 오빠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이제 예. 이런 거지. 예. 이제 그런 건데요. 아마 이 촛불행동 시민단체가 과연 자기 스스로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을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촛불행동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보면요. 상당히 이재명 이제 후보의 말이나 맥락 이제 이런 거에 일관되게 맞춰서 고발이라든가 이제 양의 뭐 장애 집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 반영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말씀드리고 뭐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검사를 이거 공수처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참 황당한 얘기죠. 진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지난 정권에서 만든 이제 공수처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또 한 번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수처 그렇죠.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만들었고 지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수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공수처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하는 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다. 정치적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다. 증거 없이 진행된 정치적 행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다. 근데 한 번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본인이 불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본인에게 뭐 서면 조사도 뭐 그 보내고 한 달 이상을 기다렸다고 이미 전주지검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 찾아가서 서로 연락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해서 조사를 그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언론에도 밝히지 않았고 또 수사기관에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네. 지금 기소 안 하면 나중에 대선 이후에는 영영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법 정의를 영영 세울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냥 기소를 한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피의자가 응하지 않는다? 근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혹은 각종 디지털 증거나 뭐 녹취록 혹은 그 계좌의 금전 기록.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마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금 공수처로 지금 뭐 검사가 고발당하고 판사가 고발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자체가 내가 공수처를 이용해서 사법부까지 쥐어 흔들겠다라는 것이고 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각종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이 고발하면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체 이름으로 고발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하려면 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고발해야 돼요. 지금 뭐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민노총이 뭐 고발을 하면 민노총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자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해야지 당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를 고발해? 무고죄로 해야지 하는데 단체가 고발했네. 그 단체는 무고죄로 맞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정돼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 주체는 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고발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그 본인만 지금 조사에 불응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네. 그리고 그 전 남편 서모 씨까지 3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3번 다 진술을 진술. 거부했단 네.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 PD가 투표를 하나 띄웠는데 설문조사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의 결론은 해서 1번 상고기각, 2번 파기환송, 3번 파기자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유죄 취지라는 게 아니죠. 그 유죄 네. 취지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2번은 유죄 취지, 3번은 뭐 유죄라는 걸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지문을 걸었다 이렇게 유죄 대 100만 원 이제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니까 네. 한번 뭐 시간이 되시면은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결론이 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금 보도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딸하고 사위가 전부 다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불구하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증거가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제 전 중진공 이사장이죠. 그분의 지시를 받고 태고에 간 직원들도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타이스타 제트 현지 사장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들도 갔습니다. 태국에 네. 갔다 왔고 그 관련돼 가지고 계좌까지도 털렸었습니다. 계좌에서 태국 바트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있던 일반 그 조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나왔고 계좌도 확인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을 요구했었고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괘씸죄가 붙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증언까지 나와 있고 계좌까지 확인됐는데 기소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이거는 상당히 검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 네. 오늘 그 사실 태국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태국까지 직접 다녀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대변인님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이 사건에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을 고발을 한다 이런 상황에 네. 놓여 있습니다. 나쁜 놈들. 아이고. 그 문다혜와 그 전 남편 서모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문재인이 있고 문다혜가 있고 서모 씨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직이 있는데 검찰이 보기에는 문다혜랑 서모 씨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이 주도적으로 했네라고 판단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한 주도가 뭐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먼저 부모한테 아빠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우리 남편 취업 좀 시켜줘. 이게 아니라 문재인이 먼저 문다혜한테 야, 네 사이 취업시켜줄 테니까 저희 조용히 태국 가 있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의혹. 예, 나는 의혹이죠. 그러니까 의혹이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범행에 대해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문다혜랑 서모 씨가 했긴 했지만 범행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매간 매직형이라고 보는 매직이 이제 마술 매직이 아니라 이 직함을 산다는 겁니다. 매간 매직형이라고 보는 것이 이거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뭐 채용 비리 섞어가지고 어떠한 직함에 대해서 사고 팔면서 이상직에 대해서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면서 사의를 취업해 주는 이러한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죄책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문다혜랑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진짜 근데 묻히면 안 되는 사건인 게 그 항공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서모 씨라는 사람이 뭐 게임회사 잠깐 다 했는데 사실상 뭐 백수였어요. 사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을 항공사에 뭐 상무 전무 이런 걸 시켜주면서 한 달에 일단 월급이 800 정도였죠. 거기다가 주거비가 350 정도, 한 달에 한 1200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 2천만 원 상당을 이제 뭐 뇌물죄로 의유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태국 갔을 네. 때 만났었습니다. 그 태국 만났어요? 타이스타 항공에 있는 직원을 만났 직원. 네. 그러니까 여자 과장인데 그분 이름도 저는 알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네. 그 이제 서창호 씨란 이제 모 씨란 이제 이름 말해놓고 뭐 원래 다 아니, 기사 언론에 검색어 다 나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예. 그 사위가 본인이 회사에 자기가 이제 왜 과장이 모를 수밖에 없냐면은 알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 총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총무하고 인사를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존재감을 잘 몰랐대요. 네.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니까 채용 공고도 안 냈는데 어느 날 이메일에 누가 이력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보고 그냥 넘겼대. 그리고 며칠 뒤에 이상직 중진구 이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며칠 전에 이력서 안 받았느냐 해가지고 받았다니까 그 사람 채용해라 라고 해서 채용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채용하러 이 사람 실제로 잘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 직원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됐느냐
나중에 그 KBS 취재가 온 거예요. 네. 태국 현지에 있는 특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 와가지고 이런 사람 아느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우리 회사에 대통령 사이가 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자기가 알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더라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은밀하게 들어갔었고 이분이 어떤 업무를 했냐면 아까 그 이제 태국 현지 한국 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영어도 잘 안 되고 항공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태국 현지 사장이 VIP 들어오면 자기가 보통 옛날에 픽업했던 관리하는 관광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픽업하는 거. 그러니까 연봉이 한 달에 800을 받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손님 오면 그 앞에 이제 나가면 왜 편말로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환영 환영 웰컴 네. 뭐 땡떡 네. 홍길동 이런 거 네. 이거 들고 있다가 오면 자기가 호텔까지 안내해 주는 거 이거를 몇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대로 했대요. 뭐 했겠죠. 자기 이제 그러니까 바트라도 이게 태국에 운전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태국 네. 현지들이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를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호텔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이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증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내가 보기에 안 도와주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심은 조금 검찰이 기소한 거를 조금 반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을 견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친문 세력들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해서 친문 세력들 무릎 꿇고 아예 자기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공지에 처한 거를 더 반기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이 도와줬다고 한다면 뭐 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둘째치고 박영진 지금은 그 관련했던 지검장이던 그러면 검사던 탄핵 소추를 했겠죠.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 힘을 빌어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업무를 마비시켰을 텐데 그렇게 안 도와주니까 그냥 혼자 개인이 고발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문재인 그 대통령이 정말 좀 나쁘다 생각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적폐청산을 막 주장하면서 그게 채용 비리의 하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해충돌. 2021년도에 네. 본인들의 굉장히 큰 업적이라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공수처 뭐 이런 걸 다 만든 것인데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공직자의 가족들에 대한 채용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채용 제한이긴 한데 본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 자기는 뒤로 이상직이라는 이스타 항공사 사장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면서 자기 사위를 이스타 항공에 취업시키는 이러한 삼각구도의 취업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해충돌 아닙니까? 본인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이거를 안 지키고 그 꼼수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딱 걸리니까 검사가 바로 기소를 한 것이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핵심적인 이거예요. 이상직 이제 장관에 의해서 이제 사위를 채용시키기 전에는 생활비를 꾸준히 줬었어요. 정기적으로 매달 한 300 정도 줬다 그러는데 딸 부부한테. 근데 사위가 타이스트 항공에 취직하고 나서는 그 생활 경제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타이스트 항공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이후 다시 또 이제 생활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사위가 타이스트 항공에 취직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모의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의 주문해서 나갔을 돈인데 그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봤다. 직접 뇌물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검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검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검찰이 뭐 각자 도생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건진법사 관련된 사건들 뭐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코바나 콘텐츠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사저도 퇴임 지금 파면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압수수색이 또 있었습니다. 뭐 수사 뭐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진즉부터 있었던 건인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대선 직전에 움직이느냐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이게 저는 사실 얼굴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좀 감정이 좀 묘한데 뭐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친윤 검사들도 좀 분화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좀 검찰도 정치에 취약하긴 해요. 네. 이게 지금 엄밀히 보면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뭐 다이아몬드나 무슨 목걸이를 받았다는 그러한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네,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사건에서 참고인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참고인.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인데 참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하고요. 여기에 목적성을 두자면 왜 대선을 앞둔 뭐 한 달 직전에 이걸 왜 했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자든 한동훈 후보자든 혹은 아니면 범보수로 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든 이러한 한덕수 총리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캐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캘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민주당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는 전 정권에 대한 것인데 내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안 먹힙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전 정권에 대한 뭐 개인 비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건데 나온 게 없으니까 실제로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 한 달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만약에 어제 뭐 다이아몬드라도 나왔으면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뻥튀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뭐 늘상 압수수색에서 할 수 있는 뭐 휴대폰이나 메모지 등을 갖고 왔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게 대선을 앞두고 약간 목적성을 가진 그러한 압수수색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거 대선 직후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대선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는 거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그 직전이었죠. 대선 직전에 그 DJ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좀 쟁점이 됐었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수사를 안 하기도 네. 했었던 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 이런 수사들이 팍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검사들끼리 고위 검사들끼리 민감한 얘기 잘 안 한대요. 뭐 정보가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죠. 이제 선거 때 압수수색하는 게 굉장히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요, 바로 이제 김기현 전 이제 울산시장 지금 이제 의원인데.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때 그때 재선에 도전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개소식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 날 그날 바로 압수수색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하명 수사했대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제보도 조작됐다 그러고요. 아예 목적을 갖고 송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죠. 송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서 창피를 줘 가지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선거에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기현 후보가 앞서 가다가 압수수색 이후에 지지율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실제로 낙선을 했죠. 이제 그런 이제 선례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뭐냐? 망신을 주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과 연결됐던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뽑은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을 검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있고, 그리고 저도 좀 취재를 또 해보니까 대검에서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 뭐 즉시항고한다 뭐 안 한다 하고 관련 회의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검찰에서 막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즉시항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모 검찰 관계자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그렇죠. 이제 뭐 선긋기 아니냐, 이제 각자 도생 아니냐, 네.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뭐 말릴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말릴 게 아닌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렇게 약간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자칫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하시고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 관련된 의혹은 사실 2022년 대선 때부터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뭐 23년에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건진법사와 뭐 그 처남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명태균 관련된 수사도 어떻게 보면 성관이가 고발한 지 10달 만에야 특별수사팀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의혹이 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려면은 진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이 제때 수사하지 않다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그런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그런 비판을 양측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바람 불기 전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비판을
받는 걸 자초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뭐 검찰에 대해서 오래 취재를 했었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없게 행동을 하는 게 그 조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짧게 여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